21세기 들어 전쟁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을 쏟아붓는 물량전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한 발 한 발이 무기가 가지는 정밀성과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은 기존 방어체계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값싼 드론이 수백 대 떼지어 몰려오면 고가의 미사일로 일일이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 시스템이 대응하기도 전에 목표에 도달해버립니다. 이런 난제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레이저 무기는 흔히 미래의 꿈의 무기로 불립니다.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며 거의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청광 레이저 무기는 2019년 개발에 착수해 불과 4년 만인 2023년 말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음을 의미합니다. 청광은 현재 30kW급 출력으로 가동되며 이는 가정용 전자레인지 30대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에너지는 2에서 3km 떨어진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를 섭씨 700도의 열로 단숨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발사에 드는 비용이 극도로 낮다는 사실입니다.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미사일과 달리 레이저빔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1달러, 즉 1,3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력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혁신적 무기의 실전 배치는 세계 군사 강국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모두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2030년대에 야 메가와트급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를 실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세계 최초 실전 배치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일제히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왜 레이저 무기가 이토록 각광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정밀성입니다. 원하는 표적의 특정 부위, 예컨대 드론의 센서나 연료통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성입니다. 탄약 재보급이 필요 없으니 장기전에서도 효율이 탁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레이저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체할 차세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광을 단순히 소형 드론 요격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출력을 높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까지 차량 탑재형 30kW 블록기, 이후에는 100kW 블록 3로 진화시켜 중거리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한국은 소형 표적 방어에서 전략적 방공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다층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단순히 방위 산업의 신기술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저가형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는 한국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광의 등장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관심은 지상 무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중 전력, 특히 KF-21 전투기와 같은 첨단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공중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가의 미사일로 저가 드론을 요격하는 비효율적인 전투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레이저 무기가 그 자리를 대체해 전장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미래 전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무기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포탄이나 미사일은 화약이나 추진체에 의존해 폭발력을 만들어내지만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표적을 직접 태워버립니다. 빛이 직진하면서 특정 파장에 맞춰 집속되면
그 에너지는 금속을 녹이고 전자장비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를 섭씨 700도 이상의 열로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가 진정한 혁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원리 때문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시간과 비용을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간 측면에서 레이저 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수초에서 수십 초가 걸리는 반면 레이저는 발사 순간 곧바로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회피 기동이나 전자전 방해가 거의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반응이 필요한 현대전에서 레이저 무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적합합니다. 경제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천공 미사일은 한 발당 10억 원이 넘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 이상, 사드 미사일은 무려 11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한 번 발사 비용이 약 1달러에 불과합니다.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수백, 수천 회 발사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 수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아껴야 했지만 레이저 무기 체계에서는 표적이 나타나는 즉시 무제한에 가까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경제성은 특히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북한은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고 중국 역시 저가형 무인기를 무수히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고가의 미사일로 대응한다면 경제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소모전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불균형을 단숨에 뒤집습니다. 저가 드론 수백 대가 몰려오더라도 전력 공급만 유지된다면 모두 단시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방 예산으로도 막강한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레이저 무기는 차세대 핵심 성장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약 7억 4천만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레이저 무기 시장은 2031년 2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는 폭발적 증가세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이루어낸 청광은 이 시장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레이저 무기의 발전이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레이저는 정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전에서도 적의 지휘 통신 장비, 레이더, 심지어 위성 센서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위성 센서를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레이저 시스템을 연구 중이며 미국 역시 공중전 전용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공중 플랫폼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는 계획은 시대적 필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경제성은 단순히 발사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류와 보급 체계에서도 혁신적입니다. 미사일은 생산, 운송, 보관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탄두와 추진체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보관이나 운송의 부담이 전혀 없고 단일 플랫폼에서 사실상 무제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은 한국처럼 제한된 국토와 기지 운영 여건을 가진 국가에 특히 유리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적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계획하더라도 상대가 레이저 무기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격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저비용 대량 공격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 전술의 균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서도 막강한 가치를 지닙니다. 결국 레이저 무기의 원리와 경제적 가치는 한국군이 왜 이 무기를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청광이 지상에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공중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무기체계 확장을 넘어 공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야말로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는 주로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폭탄 같은 재래식 무장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하드포인트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장착 수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때는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해야 하므로 무장 탑재 여유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의 무장 효율성은 언제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하드포인트를 차지하지 않고 발사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재장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력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사실상 무제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KF-21의 임무 지속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요격하면서 동시에 공대공 전투를 수행하고 심지어 장거리 작전에서도 무장 효율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21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요격 개념에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사일 요격은 낙하 단계, 즉 목표가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파편이 지상에 떨어져 민간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KF-21이 레이저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사일이 아직 고도 상승 중일 때 대기권 상층부에서 무력화되므로 파편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방어체계의 질적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는 소형 드론 요격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 대공포나 발칸포는 명중률이 낮아 다수의 드론을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고고도 기동성과 360도 시야 확보 능력, 그리고 초고속 추적 레이더가 결합되면 레이저 무기는 드론을 순식간에 탐지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론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입니다. KF-21에 탑재될 레이저 무기는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전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전투기를 직접 격추하지 않더라도 센서, 레이더, 조준 장비 같은 핵심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 전투기는 눈과 귀를 잃은 상태가 되고 교전 능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전자장비가 과열되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저 무기는 공중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F-21의 설계 자체도 레이저 무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총 11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부 요격 미사일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는 별도의 하드포인트를 차지하지 않고 탑재할 수 있으므로 기체의 무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와 공간 부담이 적고 발사 후 재장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장기 작전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는 곧 한국 공군의 작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작전 능력입니다. 미사일을 사용하면 기지로 돌아가 재장전해야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전력만 있으면 끝없이 발사가 가능합니다. 기지 복귀 주기가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출격 효율과 임무 지속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대의 전투기가 사실상 다층 방어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저가 드론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KF-21 한 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레이저 무기의 유연성입니다. 기존 무기는 표적에 따라 탄두를 바꿔야 하지만 레이저는 표적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빔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심지어 적 전투기의 특정 장비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과 레이저 무기의 결합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투기는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무한 발사가 가능한 에너지 무기를 탑재한 다차원적 전투체계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중 우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의 레이저 무기 탑재 계획은 한국이 미래 공중전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도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과 방위 전략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F-21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는 계획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킬로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투기는 한정된 공간과 연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이나 해상 플랫폼은 발전기를 대형화하여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중 플랫폼은 무게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추가 발전 장치를 탑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 관리 문제도 심각한 과제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면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기체와 장비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고고도 비행 중 온도와 압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액체 냉각 장치, 복합 열 방출 구조, 초전도 소재 기반의 전력 관리 기술까지 총체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기상 조건 또한 레이저 무기의 한계로 꼽힙니다. 비, 눈, 안개, 먼지, 습도 등 대기 입자는 레이저 빔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해 에너지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날씨에 따라 사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전장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파장 빔 결합 기술, 기상 예측 기반 전술 운용, 그리고 빔 출력 보정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업계는 놀라운 속도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고출력 배터리 개발과 소형화된 발전 모듈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초전도 전력 관리 기술을 적용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전력 밀도를 높이는 신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장치가 완성되면 전투기 내부 공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무기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열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복합 열 방출 구조와 나노 소재 기반 열전도 기술을 적용해 발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레이저가 장시간 연속 발사되더라도 기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광 레이저 무기의 실전 운용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곧 공중 플랫폼 적용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상에서 확보한 기술적 성과와 실전 운용 노하우가 KF-21에 맞춰 조정된다면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공중용 레이저 무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전력과 냉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함정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실험하는 것도 바로 전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좁은 공간과 한정된 자원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스스로 감내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향후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형화된 전력 모듈, 경량화된 냉각 시스템은 해외 군사 강국들도 갈망하는 기술이며 한국이 먼저 이를 확보한다면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의 제약 또한 완전한 한계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날씨가 좋을 때는 레이저가 최전선에서 요격을 담당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병행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은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레이저 무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할 경우 단순히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를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첨단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바로 그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난관은 결코 장벽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레이저 무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공급, 열 관리, 기상 조건이라는 3중 난관을 돌파해낸다면 KF-21은 단순히 5세대 전투기의 뒤를 잇는 기체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발전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전자전 능력과 초장거리 미사일 개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수준을 넘어 적의 눈과 귀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전자전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마비시켜 작전 능력을 무력화하는 기술로 미국은 이미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전문 전자전기를 운용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KF-21 전자전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의 핵심은 레이더 포드입니다. 레이더 포드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여 탐지와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비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국이 독점해온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레이더 포드 기술을 확보하면서 F-35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유지비와 제한된 기술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F-35 구매국들이 향후 한국산 KF-21 전자전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생형 확장을 넘어 한국 공군의 독립적 작전 능력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스텔스 시대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전자전 장비를 통해 교란당하면 스텔스 성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라울러가 스텔스기를 제압한 전례는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산 전자전 포드는 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혹독한 시험 비행을 통과했고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KF-21 전자전형은 단순히 방어용 장비를 넘어 공격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그 틈을 타 현무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로 적의 핵심 거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자전 능력을 통해 미군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자전 능력이 완성될 경우 KF-21은 단순히 제공권 확보를 넘어 전략적 타격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초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800km 이상, 마하 4급 속도를 가진 초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은 전략 폭격기급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적의 깊숙한 전략 목표를 단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은 이러한 초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길이 4m, 폭 0.8m, 깊이 0.59m의 공간은 2000파운드급 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공간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형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 플랫폼으로서도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무장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교전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도 KF-21과 F-35의 공대공 전투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한 KF-21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체계와 첨단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다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KF-21 외 핵심 기술 일부를 공유하라는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 실전 배치된 기체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상의 기술 탈취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전략적 자율성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전자전과 초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자국의 제공권을 독자적으로 지키고 나아가 주변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KF-21이 전자전형과 초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공군은 단순히 방어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